주보 자루는 남생 옆에 가만히 엎드려서 여러 짐승들이 하는 말에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곰이 볼멘 소리로 회의가 일찍 끝나고 나머지가 모두 돌아가자 주부는 얼른 일어나 토끼의 뒤를 따라갔다. 위로 깡충 저리로 깡충 뛰어다니는 토끼를 보며 주부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토끼는 푸른 산 맑은 물 바윗돌 사이로 요리조리도 잘 빠져나갔다. 주부는 자신의 눈앞에서 펄쩍펄쩍 뛰어가는 토끼가 과연 영공에서 인어 황공을 그려준 토끼와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모관에 숨겨둔 그림가를 꺼냈다. 그리고 그림과 토끼를 번갈아 가면서 보았다. 두 귀는 쫑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 꼬리는 짤막. 푸른 산, 푸른 물, 소나무, 버드나무, 우거진 숲속, 들락날락, 오르락 온것 춤기는 토끼. 과연 말로만 듣던 산속 토끼, 달나라 개수나무 아래에서 방아를 찢는다는 토끼, 용궁에서 인어의 화공을 그려준 그림 속의 토끼가 분명하다. 주부는 기쁘고 반가운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얼른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토생원! 순간 토끼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젊지 않은 말이었다. 토끼는 근봉선질이 무겁지 못한 데다 몸짓도 자그마해서 산속 짐승들은 대놓고 토끼를 멸시하기 일쑤였다. 심지어 들쥐와 다람쥐까지 동네 아이 이름을 부르듯 토끼야 토끼야 하는 한형편이었다. 그럼 바로 장머리 없는 소리만 평생 듣고 살아오다가 느닷없이 토생원이라 불러주니 놀란 거는 무리가 아니었다. 토끼는 기분이 좋아서 얼른 뒤돌아 깡충깡충 뛰어오며 말했다. 네가 나를 찾나? 그 누가가 나를 찾나? 하늘나라 신선들이 바둑을 두자고 나를 찾나? 산속의 선비들이 술 마시자고 나를 찾나? 이렇게 말하며 유리로 팔짝 고개를 가뜩거리며 주부에게 달려왔다. 겉으로는 마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내다름하고 엉큼한 주부는 토끼의 날뛰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목을 잔뜩 움츠리고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인고 제가 묻고 제가 대답했다. 말라붙은 새똥인가 아니면 깨신 무쇠떡 뚜껑인가. 이 깊은 산속에서 어찌 이리 묘한 것이 널브러져 있느냐. 주부는 급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소리쳐 불렀다. 여보시오 토생원. 달아나던 토끼가 얼른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누가 또 나를 부르느냐. 그 누가가 또 나를 부르느니 이상하고 희한하고마. 토끼는 머리를 살레살레 흔들며 다가오자 가만 서있던 주부와 딱 마주쳤다. 아이고 코야, 아이고 임마야. 토끼가 두 발로 머리를 감싸주고 벌렁 나빠지자 주부는 감추던 목을 내밀었다. 초면에 남의 이마는 왜 이렇게 들이마십시오. 자, 우리 토생명이나 하십시오. 토끼가 몸을 일으켜 아장아장 걸으며 주부를 바라보니 아까는 보이지 않던 목이 토담 속에서 뱀이 기어나오는 듯 슬금슬금 나오는 것이 덜컥 겁이 났다. 그래서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멀찍이 바라보며 수작을 걸었다. 내가 이 깊은 산속에서 먹고 놀며 늙기만 해 여러 해인 동안이고 난 어찌 알았으면 부르기는 왜 불렀나. 주부도 짐즉 문자를 써 잠잠하게 답했다.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며 즐겁지 아니한가.
이것은 천하인 생선 공자님의 말씀이요. 토생원처럼 유식한 분이 이런 말에 모를 리가 없는데 어찌 그리 무식한 사람처럼 생선을 생전 처음 본다고 두려워하여 가까이 오지도 못하시오. 내가 토생원을 너무 좋기만 모형구론. 토끼가 가만히 들어보니 생긴 것이며 말하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가는 구석이 있었다. 얼른 주부 곁으로 다가와 앉으며 물었다. 그러는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주부가 대답했다. 나는 저 깊고 깊은 남해 바다에서 용궁에서 온 주부 벼슬을 하고 있는 자라요. 뜻밖의 말에 토끼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남해 바다에서 벼슬을 하는 자라라고? 그렇소. 그러면 산과 바다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용궁에서 왜 벼슬 하는 신하가 이 험한 산에 어쩐 일로 오셨소? 신선들은 아침에 북쪽 바다에서 놀고 저녁엔 내리에서 창우산에서 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비록 신선은 아니더라도 멀쩡한 몸으로 어디든 못 가겠어. 내가 모시는 용왕님은 높은 덕망으로 임금자리에 오르시어 사방팔천에 이르는 바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니 어찌 하루인들 편하실 틈이 있겠습니까? 다만 안타까운 것은 내 재주가 모자라 용왕님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소. 기에 용왕님은 이를 훌륭히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신하가 찾아온 세상인 돌아다니는 중이죠. 토끼는 주부의 충성심에 감동을 하여 불쑥 물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찾고자 하는 지혜로운 신하는 찾았습니까? 주부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여태 못 찾았지만 오늘이야 비로소 찾았습니다. 오늘 산속에 털 있는 짐승이 회의를 있고 말을 듣고 남생이와 함께 가보았지요. 그 자리에 온갖 짐승들을 다 살펴보았지만 우리 용왕님을 받아들어 모실 만한 이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구시오? 혹시 곰? 아니면 표범? 아니요, 곰보다 표범보다 훨씬 훌륭한 이를 발견했으니 그게 바로 토생원이다오. 뭐라고? 토끼는 깜짝 놀랐으나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생각이 밀려들기도 했다. 그동안 작고 힘없어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은가. 산속 짐승들은 툭하면 토끼를 업신여기고 신기해 여기며 모욕을 주기 일쑤였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자신이 진가를 알려주는 이를 만났으니 이 반가울 수 아닌가. 그러나 토끼는 일단 점찬을 빼기로 했다. 지나친 칭찬이지요. 제주도 보잘것없는 내가 어찌 감히 용왕님의. 주부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토생원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분 같죠. 그러니 여러 말 할 것 없이 지금 당장 나를 따라 용궁으로 가십시오. 용왕님은 틀림없이 큰 벼슬과 상을 내릴 것이요. 토끼는 힐끗 기뻐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도 없지 않아 주부에게 인근히 물었다. 어째서 내가 곰보다 표범보다 낫다는 말이오? 일단 그 이유는 한번 들어봅시다. 주부가 대답했다. 곰은 비록 몸짓은 크지만 눈이 작고 털로 뒤덮여 있어 태양의 전기를 골고루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미련하여 안 됩니다. 또 표범은 비록 용맹하기는 하지만 코가 짧고 콧등 등이 뭉툭하게 주저앉아 오래 살기 힘든 관상입니다. 미련한 신하도 필요 없고 용왕님보다 일찍 세상에 뜨는 신하가도 적당히 않습니다. 그에 비해 선생의 생김새는
보니 평화로운 세상에는 임금님을 잘 받아들여 백성들을 평안하게 할 충신의 관상이요.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면 고통으로 심음하는 백성들은 곳이 구하기 위해 떨치고 일어난 용궁의 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요. 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않은 토끼가 물었다. 내 관상은 그럼 어디기에 있도록 칭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주문은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당신의 눈은 밝은 만큼 속도도 밝아 하늘과 땅을 이치묵칠하게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몸짓도 작지만 발이 빨라 산을 넘든 물을 건너든 아무에게도 쉽게 잡히는 일이 없습니다. 능수능란한 말솜씨를 들어보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고 졸음이 겪어도 가끔 졸는 모습조차가 내 눈에 괴갈공명이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훌륭한 신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고 나를 보면 볼수록 짐승들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나를 따라 용궁으로 가면 출세는 되어놓고 단상이나 얼른 가십시다. 토끼는 들어보니 주부가 하는 말이 과연 제 생긴 모습과 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생긴 건 다 그렇고 치고 자신은 학문이 얕은데 왜 주부를 따라 용문에 갔다가 글 잘 쓰는 신하라도 만나면 또 그런 망신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넘짓이 물었다. 용국 신하들 가운데 혹시 글 잘 쓰는 신하가 많습니까? 보기 한 다르게 음흉한 주부였다. 그래서 즉시 토끼의 속마음을 알아채고 천연스럽게 말했다. 용궁에서 글 잘 쓰는 신하가 많으면 어찌 지난번 연덕전에 새로 지었을 때 상량문 하나 못 써서 이곳 인간세계로 나와 글 잘 쓰는 선비를 초정했겠소. 토끼는 옳다고 싶었다. 그러나 자신은 몸집이 작은 것도 마음에 걸렸다. 작은 몸집 때문에 산속에서 얼마나 서름을 받았는가 말이다. 그럼 용궁에 키 큰 신하들은 많습니까? 이번에도 주부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영던정 대들보드를 옮길 때 그 큰 신하를 찾다가 결국 찾지 뭐해. 내가 대들보리를 올렸어. 이다 넓디 넓은 용궁에서 나만 한 키를 가진 신하도 없어. 이다. 만일 선생이 나를 따라 영궁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거인이 왔다고 모두들 놀랄 것이오. 토끼는 다시 곰곰이 생각했다. 용궁엔 글 잘 쓰는 신하도 없고 키가 큰 신하도 없으니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용궁에 가기만 하면 그 누구보다 훌륭한 신하 노릇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막상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보지 못한 수중 세상으로 가려니 마음이 썩 내키는 것은 아니었다. 토끼는 한참 생각하다가 결국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당신을 따라가면 참 좋겠소다. 그러나 이제껏 살아온 산속의 즐거움과 흥겨움도 나쁘지 않은데 어찌 따라가겠소. 아무래도 나는 이곳에 사는 게 맞소. 뜻밖의 거절은 주부는 잠시 당황했다나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산속에서 즐거움, 흥거움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도 좀 말해보세요. 들어보고 그리 좋으면 나도 용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놀러 살게 말이오. 토끼가 생각하니 주부가 산속 사정을 알면 얼마나 일려 싶었다. 그래서 내친김에 온갖 거짓말로 산속을 자랑했는데 마치 냉수를 들이키다처럼 조금도 막힘이 없었다. 푸른 산이 오면은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 마치 별풍을 들은 듯 하죠. 꾀꼬리는 노래를 하고 나비는 춤을 추는데 그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니 하루가 금세 정합니다. 이것이 삶 속의 보물쉽다. 그럼 여름은?
푸른 잎 어거운 나무와 향기로운 꽃다운 풀이 봄보다 훨씬 무성한 것이 여름이죠. 초여름은 그 푸른 자연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구경거리가 숨어있단 말입니까? 휘늘어진 수양버들 사이로 오색 빛깔 알록달록 치마를 입고 그네를 뛰어가는 아가씨들, 산봉우리 끝에서 피어올라 온갖 흥성을 만들다가 지우는 몽개구름, 숲을 사이 퐁퐁 쏘아오르는 옹달샘에서 목욕을 하다가 더위를 식히게 재미 것이 바로 산속의 여름입니다. 그린 가을은 여름에서 석 달을 다 보내고 가을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오면 구슬 같은 이슬들이 설이 되어 내리지요. 설이 맞은 나뭇잎은 봄꽃보다 더 붉게 물이 듭니다. 이런 세상에 만사 실은 까맣게 있고 높은 정자 올라 국화주를 마시며 단풍 구경하는 것이 산속의 가을올시다. 그럼 겨울은 모든 산과 들판에 새들이 자취를 감추면 그때가 겨울이지요. 그러나 겨울은 겨울대로 즐거움이 있어서 저 혼자 당나귀를 타고 눈 속에서 핀 매화를 구경하다 멀리서 찾아온 벗과 소용인 술잔을 기울지요. 그것이 산속의 겨울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토끼가 말을 이었다. 사치사철 좋은 경치 마음대로 구경하고 주인 없는 푸른 산속물을 모두 내 집으로 삼고 맑은 바람 박은 달을 모두 벗으로 삼아 바위 틈 굴 속에서 살아가지요. 이러듯 뻔히 살아간다고 손가락질하는 이도 없으며 이로움 즐거움과 흥겨움을 뺏어갈 것도 없으니 그러니 용궁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한돌 고향을 떠나면 곧 신세가 처량해진다는 옛말도 있으니 갈 수 없소이다. 주부가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하니 토끼의 논이 개삼하기 짝이 없었다. 제딴 토끼를 칭찬해 준답시고 마음에도 없는 온갖 말을 동안에 지켜 세워주었더니 진짜 제가 잘 난 줄 알고 엄벙엄벙 날뛰는 꼴이 기관이었다. 똑바른 말로 이놈의 길을 한번 꺾어보자는 심정을 주부가 천역덕스럽게 물었다. 여보시오, 토생은 말씀 다 하셨소? 예, 다 하소다. 당신이 허풍의 산속에서 부는 신바람보다 바다에서 부는 바닷바람 훨씬 더 세니 귀가 시려워 도저히 못 듣겠소. 수중에서 사는 이들은 산속의 일을 모르리라. 육에서 이렇게 허풍을 늘어놓는가 본 내가 꼭 그렇지만 않다오. 당신은 가련한 신세 납달이 읊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단번에 거짓말을 들킨 토끼는 속이 뜬금해서 얼굴이 붉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말씀해보시오. 눈이 녹아 봄이 오면 풀도 있고 꽃도 피어 굶주린 배를 참으려고 이골저골 다니지요. 그러다가 토끼를 잡는 그물 빈틈에 걸려 빈틈없이 둘러치고 무서운 포수가 날쌘 상한개가 소리치며 쫓아오니 걸음아 나살려라 꼬리가 빠지게 달렸습니다. 하늘과 땅도 부전하고 못하고 정신없이 달아날 때만 천만의 뜻을 봐도 하늘 높은 곳에 독수리가 날아와도 당신의 못잡이 채 낚아채지요. 그야말로 불구덩이에서 쥐새끼처럼 달아난 조조가 화용 깊은 골목에서 관우를 만난 격이니 무슨 정신이 있어 꽃 구경을 하겠소. 이것은 삶 속의 봄입니다. 토끼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주부는 다시 말했다. 여름이 오면 당신의 신세는 더욱 길어납니다. 숲풀은 우거지고 날은 무더운데 진드기와 왕개미가 온몸에 침을 놓으니 잡으려 해도 손이 짧고 휘둘러도 꼬리가 짧소.
이다 견디지 못해 산을 내려오던 기다리는 나무꾼이며 농부들이 작대기를 들며 호미를 들고 이쪽 저쪽에서 쫓아옵니다. 그야말로 호랑이를 피하려다가 이리를 만난 격이니 무슨 정신이 있어 그네를 찌는 아가씨 구경을 하며 한가롭게 목욕을 하겠소이다. 그것이 삶 속의 여름입니다. 주부는 이제야 토끼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가을이 오면 떨어진 나무잎 속에 도토리와 밤, 온갖 열매들이 가득합니다. 먹을 것이 많아 산속 털이 있는 짐승들에게 이때가 가장 좋은 계절이죠. 그러나 산봉우리마다 앉아서 내려보는 것이 토끼 잡는 매와 독수리요. 골짜기마다 킁킁 날아다니며 날뛰는 것이 포수가 풀어놓은 사냥개입니다. 몽둥이에 든 몰이꾼이 양옆에서 몰이를 하고 총을 든 포수는 총구멍에 화약을 박아 길목마다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로 날아올 수도 없고 땅으로 속으로 꺼질 수도 없는 진퇴양난 여기니 무슨 정신이 있어 국화주를 마시며 단풍 구경을 하겠소이다. 이게 산속의 가을이야. 토끼는 부끄러워서 이제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럼 불구하고 주부는 아랑곳 없이 말을 계속했다. 겨울이 오면 산봉우리에 칼날 같은 밤이 불고 깊은 골짜기마다 눈이 쌓여 땅에도 풀이 없고 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바위 틈에 굴 속에 앉아있어 여러 날을 굶주린 배를 움켜 참고 시름을 하는 모습이 씁쓸하고 처량하게만 한데 무슨 정신이 있어 매화 구경을 하며 술을 마시겠어. 이것이 산속의 겨울이야. 말을 마친 주부는 마음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토끼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토끼의 얼굴은 달아오를 대로 달아가 홍당무가 되었다. 주부는 내침김에 건방진 토끼의 코를 더욱 납작하게 돌려주려고 입을 열었다. 나와 함께 농궁에로 가면 걱정 없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있기에 모셔가려 했는데 이렇듯 못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니 나도 이제 할 수 없소이다. 의심의 눈을 가리며 아무리 좋은 것도 보이지 않으니 나는 이만 갈 길이 바빠 떠나겠소이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주부는 토끼의 곁을 떠나 느릿느릿 앞으로 나아갔다. 그제야 여태 잠자코를 있던 토끼가 황급히 달려가며 소리쳤다. 여보시오, 저 자라 양반 무슨 성미가 있어 그리 급하시오. 잠시만 내 말을 들어보시오. 주부가 멈추어 손을 대답했다. 내 한 말은 다 했으니 불러도 소용이 없소. 선생은 계속 산속에서 살며 즐거움과 흥겨움을 마음껏 누리시오. 그리고 다시 엉금엉금 기어가니 토끼는 계속 따라오며 말을 붙였다. 용궁으로 가면 과연 내 팔자가 편해지겠습니까? 아직 내 말도 못 믿다는 말이시오? 아니 믿습니다. 하지만 못해서 왔다고 얍잡해 볼까봐 그러는 것이오. 어찌 그리 무식하시오. 그때 바다가 사람의 강태공이 줄 아는 무왕의 스승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한다는 한 몸에 맞는 일도 모르시오. 용왕님만 잘 섬기면 되었지. 어디에서 와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소. 마침내 토끼는 주부를 따라가 용왕으로 가기 결심했다. 좋소. 용왕으로 가겠소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산속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나 하게 가게 해주세요. 주부는 환해진 얼굴이 감새 어두워졌다. 큰일을 할 때는 되도록 널리 알리지 않은 것이 좋은 법이요. 저마다 의견이 다를 텐데 위험한 곳이니 가지 말라는 일도 있을 거고 좋은 곳이면 함께 가자고 따라 나서는 일도 있을 것이요. 마치 길가에 있는 집을 짓는 일과 같아서 오고 가는 이들은 참견이 많아 3년이 지나도 집을 지을 수 없을 것이요.
그러니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용궁으로 가십시다. 그랬다가 눈물을 흘리며 부여잡으면 업적했어. 일단 아무 말 없이 용궁으로 가서 가장 높은 벼슬을 얻은 후 이곳에서 멋진 가마를 보내면서 오며 부인들은 좋아 죽지 않겠소. 주부는 행여 토끼를 놓칠세 옹달락 그렇더란 이유를 산속 식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말렸다. 그제야 토끼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떼어주고 주부와 함께 용궁으로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문득 저쪽으로 산모퉁이에게 방정맞은 여우가 불쑥 나타나 말을 걸었다. 야! 토끼구나. 너 어디 가냐? 토끼가 대답했다. 높은 벼슬을 하러 용궁에 간단다. 이키 절대 가지 마라. 왜 어디 갈란 말이냐? 물이란 것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모르냐? 물을 배에 띄우기만 해도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어. 벼슬이라는 것은 위태롭기 짝이 없단다. 아침에 임금님의 사랑을 받다가 저녁에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벼슬이지. 내가 이 두 가지를 위태로운 일 동시에 하려니 아까워서 하지 말라는 말이가. 내가 보기에는 수쟁으로 벼슬을 하러 나갔다가 못되면 굶어 죽기 딱 알맞고 잘 되어야 뜻밖의 사고를 당해 느닷없이 죽기 쉽지 않을 것 같구나. 어째서 느닷없이 죽는단 말이냐? 너는 옛일도 모르느냐? 이사라는 사람은 초나라 라필로 진나라에 들어가 승상까지 지냈으나 간신히 모함을 받아 진나라 서울의 함량으로 허리를 잘려 죽음을 당했단다. 또 옥이라는 한 사람은 윗나라에서 용맹한 장수로 초나라에 들어가 정승이 되었으나 그때까지 임금님 밑에서 아침 일삼 부귀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던 대신들이 모조리 죽이고 말았단다. 벼슬이란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야. 너도 지금 용궁으로 가서 높은 벼슬을 하면 반드시 죽고 말 거야. 토끼야, 내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한다는 말이 있지 않니? 이처럼 정다운 우리 처지애가 내 죽으면 내 슬픔은 어떻겠니? 그러니 제발 용궁으로 가지 마라. 토끼가 들으니 과연 옳은 말이었다. 토끼는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어 주부에게 말했다. 당신 혼자 잘 가시오. 나는 못 가시오. 푸른 산을 버리고 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용궁으로 가는 까닭은 오로지 벼슬을 위해 가는 건데 그놈의 벼슬이 이토록 위험한 것이라니 어찌 갈 수 있겠소. 어디 착한 벗 여우가 충고하여 이곳으로 이끌어주는 말을 아니 듣고 어찌 배기겠소. 나는 여기 남을 테요. 다른 일이 방정맞은 여우가 끼어들어 회방을 놓았으니 주부는 여우가 얄미워 죽을 기정이었다. 주부는 이제 여우와 토끼가 서로 미워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제 착한 벗을 주었더니 좋게도 하겠다. 그럼 둘이 어디 잘 살아봐요. 저절로 굴러 들어온 복을 받아 걷어차는 것도 제가 팔자가 날들 아니겠소. 말을 마치자 주부는 또 뒤돌아보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다.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토끼는 주부를 쫓아가 살랑살랑 쫓아가며 물었다. 굴러온 복은 발로 걷어차느니 아니 이게 다시 무슨 말씀이요? 여우와 토생원 두 분은 정다운 우주를 해방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 말을 할 수 없소이다. 그러자 더 궁금해진 토끼가 재촉했다. 도대체 묘가 나온 나의 사울을 해방을 넣는다는 것이 말이오. 걱정 말고 말씀해보시오. 정말 후회되지 않겠노? 무슨 말을 하든 후회되지 않으리다.
그럼 할 수 없지요. 그렇게 물으시니 대답밖에 없소. 내가 무트로 나와서 처음 만난 짐승이 바로 여우요. 여우는 나를 보자마자 용궁으로 가서 벼슬을 시켜달라고 애를 원했죠. 그러나 나는 여우를 방정맞은 모습과 고약한 심보를 알아보고 결코 데려갈 수 없다고 거절했죠. 그런데 여우는 놈이 당신을 데려가는 줄 알고 어찌 알고 이렇게 나타난 회방에 놓는지 모르겠어. 물론 당신을 떼어놓자고 자기가 대신 용궁으로 가려는 여우는 놈이 당신을 데려가는 줄 어찌 알고 이렇게 나타나 회방을 뚫어놓는지 모르겠어. 물론 당신을 떼어놓고 자기가 대신 용궁으로 가려는 그 속셈이 뻔한 것이지만 토끼 눈이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이게 참말이오? 주부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당신 같으면 금세 들통이 날 일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겠소? 경망한 토끼는 단번에 그 말을 고자짓고 팔딱팔딱 뛰어오며 여우에게 욕을 퍼부었다. 하기야 여우놈은 하는 짓을 보지 않아도 뻔해요. 내가 한두 번 그놈의 거짓말을 속았어야 말이지. 이젠 나도 진짜 결심했어. 10놈이 와도 100마디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당신을 따라 용궁으로 갈 것이오. 이 동영상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잘 가세요.